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금융론 좀 하다 말았는데, 금융론 첫 시간에 돈을 빌려줬을 때, 그 이자는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이고, 그리고요, 두 번째는 원금이자를 갚아 나가는 방식, 그러니까 한꺼번에 갚을 수도 있고, 쪼개서 갚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내용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 유동화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 교재, 자, 거기에 이제 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8페이지. 자, 부동산 금융의 동원 방법이라고 해서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좀 알아볼게요. 뭐 특수한 형태의 금융 기법들입니다. 지금부터. 자, 프로젝트라는 것은 사업 계획 혹은 사업 계획서 이런 걸 얘기합니다. 사업 계획. 자, 요것만 보고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형태. 이걸요, 프로젝트 파이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줄여서 PF 이렇게 얘기합니다. PF. 자, 요거는 그야말로 뭐 사업성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이러한 형태를요, 뭐 이 PF 해줍니다. 자, 원래는 이게 언제 나온 제도냐면 1920년도에 그 미국에서 유전 개발업자들이 이제 은행에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는 싶은데 나중에 유전 개발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전 개발이 성공한다면 뭐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것들이 실패한다면 돈 못 받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요걸 대비해서 여러 가지 보증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까지 자꾸 이제 변화시켜서 지금까지 온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전후로 해서 해외 사업에 이제 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이 최원석이라고 동아건설 회장이 뭐 여자를 많이 밝히는 주로 이제 연예인들 말이죠. 킬러인데 그 사람이 이제 리비아에서 이제 대수로 건설 여기에 참여해 갖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PF 기법으로 해서 돈을 빌려준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는 최근에 이걸 PF 해줍니다. 줄여서 최근에 이제 PF 기법을 하나 소개해 줄게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요거를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주는데,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좀 올라가다 보면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에서 좀 올라가다 보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그래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끼고서 이렇게 터키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터키는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튀르키예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보스포러스 해협, 그러니까 바다를 끼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아시아를 끼고 있고 일부는요 유럽을 끼고 있는 이러한 나라입니다. 자, 이 나라가 여기다가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끼고서 해저 터널을 이제 건설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터널. 그러니까 어떤 터널이냐면 거기 그 부산에서 그 거제도까지 가다 보면 해저 터널 있죠. 그런 형태의 한 10배 정도 되는 무지막지한 대형 공사입니다. 요거 이제 공사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터키의 기술력으로는 이거 해결하기 힘들죠. 그래서 해외 건설사한테 입찰에 붙였는데, 이 SK건설이 이걸 따낸 겁니다. SK건설이 얘들하고 이 터키의 기업인 야키 메리키지 뭐 이런 기업하고 같이 따낸 겁니다. 따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이름이 유라시아 터널 공사입니다. 유라시아 터널 공사다. 그래서 이 터널은 2013년도에 착공해서 2016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렇게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해서 빌려준 그런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 사업에 대해서 이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더 빌려주는데, 이 금융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요, 요거는 담보대출도 아니고 신용대출도 아닙니다. 요거는 미래 사업성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자,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업성, 그러니까 미래 현금 흐름, 이런 것만 보고서 돈을 빌려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두 번째 특징은, 요거는 위험이 커요, 작아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담보대출도 아니고 사업성만 보고 빌려주는 거 있고, 그리고 요거는 중동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전쟁도 많이 발생하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금융기관 혼자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금융지원단을 결성해서 빌려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금융지원단이다. 여러 은행이 돈을 각출해서 돈을 빌려주는 이런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수출입은행 그리고 무역보험공사가 참여했고, 유럽에서는요 유럽투자은행 그리고 유럽 부흥개발은행 이렇게 합쳐서 총 10개 은행이 참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특징은요, 보통 금융지원단을 결성해서 빌려주는 형태고, 세 번째는요, 요거는요, 우리는 니네한테 직접 안 빌려주겠다. 직접 안 빌려주고, 니네들은 반드시 특수목적 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라. 요 프로젝트를 위한, 요 사업을 위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라. 요거를요, 프로젝트 회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소위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회사 해줍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무슨 회사라고요? 명목회사. 아니, 회사가 분명히 있는데 무슨 서류상의 회사냐? 이 얘기는요, 얘들 간에는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같은 회사입니다. 내부 같이 만든 회사지만, 대외적으로는요, 법률적, 경제적으로 독립된 형태로 움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철저히, 약간 어려운 표현인데, 신용을 절연시킨다 해줍니다. 뭘 절연한다고요? 신용을 절연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별도로 움직이겠다 합니다. 별도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실패하죠? 실패하게 되면 얘네들은 여기 가서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알겠나요? 다시 할게요. 이거를 모회사, 이걸 자회사, 이거를 사업주, 이걸 프로젝트 회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돈 빌려주겠다. 이 돈 가지고 터널공사에 쓴 다음에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우리한테 원금과 이자 갚는 데 쓰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서 만약 이 사업이 실패할 수 있어 없어요? 실패할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가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재산, 남아있는 현금 이런 거의 범위 내에서만 회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들이 이거 파산했다고 해서 여기 있는 돈 갖다 쓰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히 구분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다시 할게요. 내부적으로는 같은 회사입니다. 같이 이제 신혜들이 설립한 회사지만,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독립되어 있는 회사처럼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패했다.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가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이따가 하겠지만, 비소구금융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업, 얘들이 파산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돈 갖다 쓰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형태, 이런 형태로 움직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의 회사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현금 회계 계정을 지들 맘대로 운영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익이 생기면 지들 이익부터 먼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원금이 잘 안 갖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회계 계정, 특히 현금 회계 계정을요, 요 주거래 은행에다 맡겨야 됩니다. 이거를요, 결제 계정을요, 주거래 은행에다가 얘 입장에서는 위탁한다 해줍니다. 얘 입장에서는요, 수탁한다. 믿고 맡기는 거를 뭐라고요? 위탁. 믿고 맡는 거를요, 수탁해줍니다. 수탁. 그래서 얘네들은 주거래 은행에다가 현금 회계 계정을 맡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요, 결제 수탁 계정이다. 얘들 입장에서는요, 결제 위탁 계정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현금도 지들 마음대로 관리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양 당사자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돈을 뺐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할 건데, BOT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BOT.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할 겁니다. 일단 민간이 개발하는 겁니다. SK건설이 개발해서 이제 빌드해갖고, 그런 다음에 2041년도까지 운영해가면서 회수하는 식으로, 투하된 자본을 운영해가면서,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톨게이트 같은 거 설치하게 되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요? 그 거제도 갈 때 거기 톨게이트 있죠? 거기서 돈 회수하듯이 이렇게 여기다 이제 톨게이트 설치하면 지나가는 차들이 여기 돈 내요, 안 내요? 하이패스 이렇게 찍어서 이제 찍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 회수하는 건데, 문제는요, 처음에는 이제 재밌으니까 바다 밑으로 이제 차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약간 스릴이 있어 없어요? 있는데, 저 거제도도 마찬가지로
거제도 처음에 놀러 갈 때 그거 타고 들어가면은 약간 뭐 바다 밑으로 들어간다는 기분이죠. 이런 기분 때문에 약간 스릴이 있는데, 만약 허구헌나 거저 출퇴근한다고 치자. 그러면 이게 뭐 바닷속인지 일반 땅속인지 잘 모릅니다. 뭐 졸리기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처음에는 잘 다니다가 나중에는 뭐 시간만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뭐 비행기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사람이 다녀 안 다녀? 안 다니면 만약에 이렇게 하면 다니는 사람이 없을 경우는 투하된 자본을 회수를 못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돈을 갚을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얘네들은 만약에 나중에 사람이 안 다니면 투하된 자본을 회수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니네들이 회수를 못한다면 터키 정부가 자, 채무를 인수하겠다. 터키 정부가 채무를 인수하겠다. 나중에 채무를 인수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대신 갚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신 갚아주니까 크게 손해날 게 있어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대표적인 PF의 오리지널 PF 기법입니다. 되셨죠? 요걸 가지고 2년에 한 번 걸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개통돼서 막 다닙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라시아 터널 이렇게 딱 치게 되면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줍니다. 그리고 막 떠들면서 다니고 하는 이것도 보여주니까, 되셨죠? 이러한 금융기법을 뭐라 한다고요? PF다 해주면 돼요. 자, 그럼 몇 가지 좀 정리 좀 해볼게요. 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8페이지에 딱 중간 정도에 보면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있죠.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요거는 사업성 또는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한, 이거는 담보대출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 있죠. 아니면 그나마 갖고 있는 재산, 얘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회수하는 거지. 실패하더라도 여기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걸 뭐라 하냐면 2번에 비소구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금융이다. 그러니까 요 사업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여기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고 했죠? 이걸 비소구금융. 자, 소구라는 것은 상법에서 상환 청구권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소구권 하면요,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부분은 약간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걸요, 제한적 소구금융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요거는 동네 어떤 건설업자가 동네 원룸 하나 짓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겠죠? 원룸 하나 짓는데 10개 은행이 참여하고 그래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3번에 볼게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인 사업에 적합한 이러한 조달 기법입니다. 그리고 4번 해볼게요. 4번은 요 프로젝트 회사, 요 회사는요, 얘들과는 대외적으로 이 모기업과, 이걸 모기업 해줍니다. 모기업과 법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별개 기업으로 취급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얘랑 얘는 별도의 회사로 움직이는 겁니다. 알겠죠? 왼쪽으로.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에 두 번째 줄, 자, 세 번째 줄 볼게요. 별도의 독립된 계좌를 통하여 관리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얘네들은 자기가 직접 현금 계정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맡긴다고 했죠? 양 당사자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돈을 뺐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요, 독립된 계좌인 이걸요, 위탁 계좌 혹은요, 뭐 유익한 편으로 에스크로우 계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크로우 이런 거 나중에 할게요.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오른쪽 맨 위에 부외금융이라고 해서 얘는요, 이 돈을 빌렸을 때 이걸 모회사, 이걸 자회사, 이걸요 사업주, 이걸요 프로젝트 회사 하는데 돈을 빌린 돈이 모회사에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모회사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기록돼요? 프로젝트 회사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서류상 회사에 여기다 기록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 이름으로 이제 돈을 빌린 거라 된 게 아니라 별도 회사 있죠? 요걸로 돈을 빌린 걸로 이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얘들 입장에서는 추가로 돈 빌리기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 이름 앞으로 돈을 빌린 게 많다. 그러면 나는 추가로 돈 빌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는데 내 이름 앞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아바타 회사 있죠?
이렇게 서류상에서 여기다 기록되니까 내 입장에서는 나는 추가로 돈 빌리기가 수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5번에 이걸 부외금융이다. 사업주 장부 외에다가 기록된다. 사업주 장부 밖에다가 다른 데다 기록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장부 외의 금융이다 해서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입니다.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그리고 아무래도 7번 볼게요. 의형 분산이라고 해서 요거는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합니다. 터키 정부까지 참여하는 이러한 에서 이제 의형을 여러 가지 형태로 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8번에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감소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요, 얘는 이 그 담보대출이 아니죠. 담보대출이 아니라 사업성만 보고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주체도 이 사업을 철저히 검토한 다음에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지만 얘들도 함부로 빌려주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이 사업을 철저히 검토한 다음에 돈 빌려주려고 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누구는 이 사업을 알고 있고 누구는 모르고 있고 이런 걸요 정보의 비대칭, 누구는 정보를 알고 있고 누구 모르고 있는 걸 뭐라고요? 정보의 비대칭. 근데 얘도 정보를 알고 있고 얘도 정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정보의 대칭 구조다 해줍니다.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감소된다 해줍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2년에 한 번 걸로 시험에 물어보니까 이런 거 한번 하시면 돼요. 나중에. 자, 제가 이제 1월 달부터는 이제 PPT를 지금 작성해서 제가 토요일마다 지금 밥도 안 먹고 밥은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작성해서 자, 항상 얘기하지만 몇 번 얘기했는데 1월 달부터는 4시간씩 수업할 건데 3시간 정도는 이렇게 칠판에다 저처럼 지금처럼 이제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1시간 정도는 PPT를 딱 띄워갖고 그날 공부한 거 있죠? 지금 쫙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니까 아주 입체적으로 이렇게 교육 품질의 극대화를 위해서 제가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자, 이번에는 거기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있는데 89페이지 중간 정도에 요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이거 볼게요. 이 신탁이라는 게 뭐냐면 신탁이라는 것은 뭐 믿고 탁 맡기는 거를요 신탁한다 해줍니다. 믿고 탁 맡기는 거. 이거 신탁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부동산을 믿고 탁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걸요 부동산 신탁해 줍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부동산 신탁은요 먼저 이제 관리 신탁이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탁 회사한테 KB 부동산 신탁이라든가 아니면 한국 토지 신탁 이런 데다가 내가 좀 바쁘니까 내 부동산 좀 잘 관리해 달라고 맡길 수 있는 거죠. 이런 걸요 관리 신탁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분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또 뭐냐면 내가 이제 그 부동산을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기당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부동산 좀 잘 좀 팔아달라고 맡길 수 있는 거죠. 이런 걸요 처분 신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개발 신탁입니다. 부동산 개발 신탁. 내가 이제 평생을 농사만 지어왔는데 어느 날 내 땅이 도시지역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나도 여기다 건물 지어서 분양이나 임대해보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평생을 농사만 짓다 오다 보니까 이 개발에 대해서 건물 같은 거에 대해서 알아 몰라요? 잘 모르죠? 그래서 내 토지 좀 잘 좀 개발해달라 이렇게 맡기는 걸요 개발 신탁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한다면 뭐 담보 신탁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은행 가서 돈을 빌리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부동산 들고 가지는 않죠. 어쨌거나 부동산을 직접 가져가서 이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도 있지만 이 부동산 신탁회사한테 부동산을 맡깁니다. 그럼 걔네들이 수익 증권을 줍니다. 이 수익 증권을 들고 가서 은행에서 돈 빌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요 담보 신탁해 줍니다. 요거는 요 부분은요 제가 이제 1월 달에 이제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요 이 부동산을 맡기는 게 아니라 금전을 맡기는 걸 생각해 볼게요. 금전을 돈을 맡기면서 내 돈 좀 불려달라고 맡길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투자 신탁 이렇게 합니다. 투자 신탁이다. 자, 요 부분을 공부할 겁니다. 요거는 요 부동산을 맡기는 것은 1월 달부터 공부할 것이고 오늘은요 금전을 갖다 맡기는 거 있죠. 이런 것들요
투자 신탁 해줍니다. 자, 그래서 투자를 영어로요, investment 해줍니다. investment. 그리고 신탁을요, trust 이렇게 여러 번 씁니다. 요거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뭐 미래에셋이라든가 삼성 자산운용, 한국 한화투자증권이라든가 뭐 키움증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투자 신탁사들입니다. 줄여서 이걸 투신사 해줍니다. 투신사. 그 얘네들은요, 요 부분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수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수많은 투자자 해줍니다. 자,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은 거를요, 이 펀딩한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조성한 자금을 보통 이제 펀드 이렇게 합니다. 자, 굳이 이제 번역하자면 뭐 기금 정도. 수많은 사람도 돈을 긁어 모아서 어디다 투자해서 이거를 뭐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돌려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요, 펀드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펀드.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주로 어디다 투자하냐면 주로 이제 주식에 주로 많이 투자합니다. 주식이라든가 채권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무지하게 올랐다 그러면 투자자한테 돌려줄 돈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근데 만약에 주가가 폭락하고 그 다음에 회사도 쫄딱 망했다. 그 투자한 회사가 쫄딱 망했다는 얘기죠. 그럼 한 푼도 못 돌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무슨 논리냐면 나는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내 친구는 그 주식 투자의 귀재입니다. 얘는 그냥 어디 출근도 안 하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맨날 투자를 업으로 하는 애입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식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니까 친구한테, 친구야, 내가 지금 주식 투자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5천만 원 맡길 테니까 내 돈 좀 불려달라 하시는 거죠. 그러면 걔가 주식 투자를 잘해서 큰 돈을 벌었으면 나한테 많이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돌려주는데 주가가 폭락했다는 얘기죠. 그럼 한 푼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럴 거 아닙니까? 야, 너 때문에 내 돈 다 까먹었으니까 원금이라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친구가 뭐라고 해요? 그럴 거면 나한테 뭐하러 맡겼냐? 네가 직접 투자하지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형태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주식에 투자했는데 얘네들이 뭐 키움증권이라든가 얘네들이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가가 폭락했다는 얘기죠. 그럼 잘못하면 한 푼도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반드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돈 될 만한 건 다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라든가 은 이러한 실물 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외화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뭐 달러에도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엔화 이런 데도 투자할 수 있고 아니면 영국의 파운드화 이런 거 투자할 수 있고 어쨌거나 외화에다 투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그 영화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 펀드를 조성해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영화가 대박 났다. 그러면 돌릴 돈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지는 겁니다. 영화가 쪽박 났다. 그러면 돌릴 돈이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아니면 인터넷 들어가시면 영화 펀드 이렇게 딱 치게 되면 펀드를 조성해서 만든 영화 중에 대박난 영화 있죠. 1순위로 쭉 나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게 이제 국제시장, 천만 관객 이렇게 동원해서 대박났던 영화입니다. 자, 그런 거 외에도 또 뭐가 있냐.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과속 스캔들이라든가 부러진 화살, 7번 방의 선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병헌이 나와서 주연했던 광해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펀드를 조성해서 만든 영화 중에 대박났던 영화입니다. 근데 영화를 만들어서 대박만 날래나요? 쪽박도 날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럼 잘못하면 한 푼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나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요 어디다가요?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는데 자, 부동산이 영어로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부동산을 공부하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좀 없어 보이죠? 최소한 영어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부동산을 이걸 리얼 에스테이트 해줍니다. 자, 리얼은 뭐 영어로는 뭐 진짜의 아니면 뭐 참말로 이런 뜻이지만 원래 스페인어로 기원된 것은 왕의 아니면 왕족의 이런 뜻입니다.
유사어로 이제 시갈 이런 표현도 있는데, 시가스 리갈이라고 합니다. 리갈. 시바스 리갈하면 비슷한 용어로 뭐가 있다고요? 리갈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시바스의 왕가를 얘기합니다. 왕가. 술 이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절대 봉건 시대 이때는 이 토지는 누구 거였어요? 왕 거였습니다. 왕 거. 그래서 왕이 이제 일반 귀족들한테 빌려주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원이 돼서 왕의 재산이다. 왕족의 재산이다. 여기서 기원돼서 지금은 이게 바로 부동산이라는 뜻입니다. 토지 같은 걸 뭐라고요? 부동산. 그래서 앞자리 따서 RE 이렇게 해주면요. 부동산이라는 뜻입니다. RE 해주면. 강남에 가면, 서울의 강남에 가면 이제 중개법인들이 많이 있는데, 걔네들은 주로 강남에 있는 중개법인들은 대규모 이게 상가 같은 거 있죠? 30층, 50층짜리 이러한 상가를 이제 중개 활동합니다. 그냥 수수료도 무지하게 크고 거래 금액도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직원도 무지하게 많아요. 직원도.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 RE 멤버스 아니면 RE 뭐 스탠다드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개법인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9시 뉴스에 뭐 이거 이종환인가 김종환인가 이런 사람이 나와서 뭐 요즘에 주택 경향이라든가 이런 거 좀 설명하고 하는데, 그 밑에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RE 멤버스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개법인들의 대표들입니다. 서울에 강남에 가면 중개법인들 많다고 했죠. 그 법인들의 대표들을 이렇게 밑에다 써놓습니다. RE 멤버스, RE 뭐 스탠다드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을요 영어로는 뭐라 한다고요? 여기다 지금은 여기다 투자하는 걸 생각해 볼게요. 자, 부동산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RE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붙여보자. 얘랑 얘를 붙여보면 이 부분을 공부할 겁니다. 요거를 공부할 건데 REITS 이렇게 해주면요 리치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리치.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아서 어디다 투자하겠다고요? 부동산에 투자해서 여기 생기는 이득을 나눠주겠다는 얘기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리치 해줍니다. 알겠나요? 리치. 그래서 지금은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하나투자증권이 이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97년도부터, IMF가 터지면서 57년 1월 달부터 한보철강이 무너졌죠. 무너지면서, 자, 그 이후에 뭐 해태라든가 진도, 진로, 뉴코, 한신공영, 뭐 기아 자동차 할 것 없이 뭐 모조리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들 간의 거래는 다 무슨 거래냐면 외상 거래였었습니다. A는 B한테 외상으로 파는 거고, 그러면 외상값 받을 게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A가 그런 겁니다. 너 뭐 믿고 외상으로 파냐 했더니 자기가 어음을 써드리겠답니다. 뭘 써준다고요? 어음은 나중에 돈을 나중에 주겠다는 유가증권입니다. 나중에 주겠다는. 근데 수표하고 다른 게, 수표는요 당장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현금이 막 1,000억씩 막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1억씩. 그러니까 수표 줄 테니까 우리 은행 가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계좌 가서. 그러니까 요거는 현금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수표를 위조했다가는 현금을 위조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깜빵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어음은 그게 아닙니다. 어음은 물건 받고 외상값 나중에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얘도 나중에 외상값 못 받아서 막 못 돌려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그 형사처벌하기도 아주 애매합니다. 아주. B는 또 C한테 외상으로 팔면 외상값 받을 게 있어 없어요? 있고, C는 이제 대기업들한테 이제 외상으로 파는 겁니다. 대기업. 자, 외상으로 팔게 되면 외상값 받을 게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97년 1월 달부터 한보철강을 비롯해서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망하니까 얘들이 줄 돈 있어 없어요? 줄 돈 없고, 그 다음에 얘들도 또 회수를 못하니까 줄 돈 있어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얘들도 줄 돈 있어 없어요? 없고, 이런 걸 연쇄부도해 줍니다. 줄줄이 기업들이 다 그냥 박살이 나는 겁니다. 박살. 자, 그리고 또한 얘네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생산활동 하는데, 자, 얘들도 돈을 회수를 못하니까, 자, 은행 돈을 갚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은행도, 우리 같은 가게가 뭐냐면,
자, 이 그 가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가정 경제에서 예금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는 건데, 이 은행도 돈을 회수를 못하니까, 자, 예금자들의 돈도 못 돌려주는 이러한 형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급기야 97년도 11월 달에 IMF로부터 굴욕적으로 돈을 빌려온 겁니다. 그래서 만기가 도래한 2천억 달러 돌려맞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매우 부실했던 은행들이 있죠. 부실한 은행들이 제일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은행, 조은은행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이게 이제 전신이 어디냐면 이 한일은행하고 상업은행인데 걔들이 가장 부실했던 은행들입니다. 이런 은행들의 돈을 막아줬던 겁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보증선 겁니다. 갚아줘야 안 갚아줘야 돼요? 갚아줘야 되죠. 결국은 그 IMF에서 빌린 돈 가지고 돈을 갚아준 겁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공부했던 MBS 제도 이런 걸 도입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아마 이렇게 해보자.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본사 건물 같은 거 이런 것들, 자, 이 그 2천억, 3천억짜리 본사 건물을 뭐 50층짜리, 40층짜리 본사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뭘 필요합니까? 본사 건물이 4개층이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과시욕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건물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을 누군가가 사줄 수만 있다면 이 기업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는 겁니다.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요, 나갈 돈은 있는데 들어올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거꾸로 들어온 돈이 있는데 나갈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도 갖고 있는 대규모 건물을 누군가가 사줄 수만 있다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죠. 그러면 대기업도 살아나는 거고 망하는 기업도, 얘도 연사비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모든 기업이 힘들었기 때문에 2천억, 3천억짜리 기업을 건물을 사줄 수 있는 기업이 있어 없어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1년서부터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게 제정되면서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 돈을 각출해서 이러한 망하기 직전의 회사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법정관리라든가 화의 대상 기업이라 합니다. 이런 기업들의 건물을 구입하도록 유도했던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한화투자증권이 돈을 이거 걷어서 부동산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2001년서부터 2001년도에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게,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이라는 게 제정되면서 이런 식으로 다 쓰러져 가는 회사 있죠? 요 건물을 구입하도록 유도했던 거 있죠? 요거 좀 공부하는 겁니다. 요거. 얘네들은요, 돈을 긁어 모으면서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한테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아서 이렇게 해서 펀드를 조성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법정관리라든가 화의 대상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의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유도한 건데, 다 쓰러져 가는 회사. 근데 여기서는 그 일반적인 한화투자증권이 돈을 긁어 모을 때는 위탁형 수익증권 같은 거 발행하는데 약간 어렵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식을 발행합니다. 뭘 발행한다고요?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입니다. 주식. 자, 이런 형태로 움직이는 형태를 뭐라 한다고요? 부동산 투자회사. 그래서 요거를 회사형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회사형 부동산 투자 신탁 해줍니다. 자, 다시 할게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하나투자증권이 돈 긁어 모아서 부동산에 구입하는 게 아니라 2001년서부터 부동산 투자 회사법 있죠? 그 법에 따라서 돈을 긁어 모아서 다 쓰러져가는 회사 있죠? 이 회사들을 구입하도록 유도했던 회사들입니다. IMF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위해서.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설립된 회사라고 해서 이걸요, 회사형 리츠 해줍니다. 회사형 리츠. 그리고 요거는요,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라 설립했다고 해서 이걸요, 부동산 투자 회사 이런 표현도 씁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다. 이렇게. 자, 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요 회사. 그래서 요거는요, 요거는 우리나라 이 회사형 리츠의 업계 1위가 코람코 자산신탁입니다. 코람코에 앞자리 따서 코리아 어쩌죠 있죠? 이 앞자리 따는 게 유용합니까?
DB 하면 뭐예요? 예? 동부화재 이런 식으로 앞자리 따는 거 아닙니까? MG 하면 뭐예요? 오다 보니까 새마을 금고 마을 이게 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CH는 뭐예요? CH는 자, 제 이름이 철희입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공부하고도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 이름이 뭐라고요? 이철희. 줄여서 뭐라고요? CH. 괜히 했나요? 자, 어쨌거나 이 업계 1위가 어디라고요? 코람코 자산신탁이 회사용 리츠의 업계 1위입니다. 시장 점유율 1위. 되셨죠? 그래서 자, 우리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으는 겁니다.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돈을 긁어 모아서 이렇게 어디다 투자해요? 다 쓰러져 가는 회사인 부동산에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긴 이득을 나눠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니네한테 직접 투자하지 않겠다. 직접. 왜냐하면 얘들이 들어온 돈을 엉뚱한 데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우리은행이었습니다. 우리은행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전신이 어디예요? 상업은행, 한일은행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은행. 네, 그런 은행이 가장 부실했던 은행인데 들어온 돈을 엉뚱한 데 쓸 수도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너네들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라. 자, 별도의 회사인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해줍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특수목적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랍니다. 되겠죠? 그럼 이런 회사 설립하는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목회사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회사예요. 자, 그냥 특수목적 회사.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해라.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이걸 특수목적 회사 해줍니다. 이거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이유는요. 얘랑 얘는 별도로 회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별도로.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우리한테 자, 배당한 데 먼저 쓰라는 얘기죠? 이렇게 한 데 쓰지 말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람코 자산신탁이 예전에는 이제 우리은행, 한일은행이라든가 상업은행이 최대 주주였는데 지금은요,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최대 주주가 LF 기업이라고 해서 LG 패션. LG 패션도 이것도 줄여서 LF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LG 패션 그룹에서 지금 뭘로 바뀌었다고요? LF 이렇게 앞자리 따서 LF. 걔네들이 중고가 브랜드이죠. 그런 걸 주로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헤지스 아시나요? 헤지스. 그 있는데 헤지스 몰라요? 헤지스라든가 닥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라든가 뭐냐면 무슨 라프마 이런 거 있습니다. 라프마라든가 또 뭐 있나 그래서 어쨌거나 TNGT인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만드는 중고가 브랜드입니다. 그걸 만드는 기업이 어디라고요? LF 기업이 요걸요 최대 주주입니다. 지금 바뀌었어요. 그런 거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인터넷 딱 치시면 이 코람코 이렇게 딱 치시게 되면 코람코 자산시장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 특수목적 회사가 쭉 나옵니다. 리츠 거기다. 그러니까 코람코 자산신탁 들어가시면 거기 리츠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딱 치게 되면 이 특수목적 회사가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회사 이름이에요. 이거는 회사 이름인데 이거는 코크랩 1호다. 코크랩 코리아 어쩌고 한 겁니다. 이게 회사 이름이에요. 이름. 알겠죠? 별도로 움직이니까. 코크랩 1호인데 이거는 2003년도경에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아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아서 이 당시에 법정관리 망하기 직전 회사인 한화 본사 건물 장위동에 있는 한화 본사 건물하고 대한생명 빌딩 요거를 2,300억 정도에 구입해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3,500억이라는 무지막지한 차익을 남기고 이거 돌려줬습니다.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이익이 생기니까 배당도 많이 해줘 안 해줘? 해줬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배당을 많이 해줘야 막 투자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코크랩이 계속 나오다가 그 다음에 계속 2호, 3호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코크랩 8호가 나왔는데 이 회사들은요 무조건
뭐 무슨 망하기 직전 회사만 구입해라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일반 회사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라고요? 일반적인 회사 건물도 구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코크레 8호는요,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긁어 모아서 어디다 투자했냐면 이 당시에 종로에 있는 G타워, 이거 오피스 빌딩입니다. 그냥 G타워, 망하기 직전 회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남에 있는 센트럴타워, 성남에 있는 센트럴타워라는 이러한 일반적인 건물에 구입한 겁니다. 1200억 정도의 조성해서 여기다 구입해 갖고 운영하다 파는 겁니다.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한 66개 정도가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이게 바로 다브라우 특수목적 회사들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지워되죠? 그 의미만 아시면 되고 제가 나중에 다 종이에다 적어서 드릴 겁니다. 드릴 거니까. 자, 지금부터 요 회사를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따른 투자 회사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걸 89페이지 보시면 89페이지 아래에서 한 7번째 줄로 보시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유형이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요 회사, 요 코크레 미러 이런 거를 기업 구조조정 리츠해 줍니다. 기업 구조조정 리츠다. 이게 이제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망하기 직전 회사를 구입하도록 유도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구조조정 리츠해 줍니다. 요거는 요거는요 그 명목회사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고, 투자 운영은 다 누구한테 맡기자면 자산관리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다 다 맡기는 형태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 회사 이름은 요거는 위탁관리 리츠해 줍니다. 위탁관리 리츠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명목회사고, 투자 운영은 다 누구한테 맡기냐면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는 형태입니다. 되셨죠? 요거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니까 이 본사 구석탱이에다가 이 본점 정도는 둘 수 있지만 뭐 지점을 두거나 아니면 무슨 종업원 채용과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요거 볼게요. 요거는요,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는요, 요것도 인정이 됩니다. 실체 회사도 인정이 됩니다. 실체 회사라는 게 뭐냐면 실제 종업원을 채용해서 투자 운영까지 도맡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실체 회사 해줍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 관리 리츠 해줍니다. 자기 관리 리츠다. 이렇게. 자, 요거는 실제로 종업원을 직접 채용해서 투자 운영까지 직접 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라든가 감정평가사 이런 5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요, 자산 운영 전문 인력으로 막 둬야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운영합니다. 세 가지 형태. 그래서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여기서 이제 한 문제 꼭 물어보는데, 지금까지 한 거는 이해를 도우려고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것들. 자, 실제는 요걸 물어봅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 법에 따른 내용들을 좀 물어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법. 이렇게 볼게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르면 한 장 딱 넘기면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 이게 이제 주된 목적입니다. 이걸 구조조정 리츠다 해줍니다. 구조조정 리츠다. 이게 바로 나중에 하겠지만 법정 관리라든가 화의 대상,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다 망하기 직전 회사 있죠? 요거를 구입하도록 유도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상당한 지원도 해주는 이러한 회사고, 그 다음에 일반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요, 자기관리 리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 리츠라는 게 있습니다. 위탁관리 리츠다. 그래서 자유관리 리츠하고 위탁관리, 요거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요거는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종업원을 직접 채용해서 투자 운영까지 직접 하는 회사. 이걸 뭐라고요? 자기관리 리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공인중개사라든가 아니면 감정평가사를 등을 자산운영 전문인력으로 둬야 됩니다. 나중에 합격하시면 취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 리츠는요, 요거하고 요거는 명목회사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이고, 투자 운영은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는 형태, 이런 형태로 운영합니다.
되셨죠? 그리고 얘네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구석탱이에다가 본점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계 처리하려고 뭐 지점을 두거나 종업원 채용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니까.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자, 그 시험에 주로 물어보는 거 몇 가지만,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몇 가지만 좀 알아볼게요. 몇 가지. 자, 요거는 뭐 먼저 거기 보시니까 뭐냐면 설립 자본금이라고 해서 설립 시에는요, 얘는요, 5억 이상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5억 이상은, 이렇게. 자, 그리고 얘네들은요, 3억 이상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3억 이상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설립 시에는. 요거는 뭐 설립을 용이하게끔 하려고 최소한도 요 정도 있어야 돼요. 되셨죠? 그리고, 자, 보통 이제, 얘네들은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이제 등록을 하면 되는데, 그런 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최저 자본금이라고 해서, 최저 자본금이다. 그래서, 뭐 영업인가를 받거나 아니면, 그 등록한 날부터 6월 내에는 이렇게, 얘는요, 70억 이상은 확보해야 됩니다. 70억. 자, 나머지는요, 50억 이상은 확보해 놔야 됩니다. 50억 이상. 그러니까 6월이 지났으면 이 정도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한다면 6월 이내에 이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런 것만 물어봅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거기, 일단 주식 분산부터 알아볼게요. 맨 아래쪽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주식 분산이라고 해서 얘네들은요, 자, 이거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50%를 초과해서 소유하면 안 됩니다. 자, 한 사람이 대부분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회사를 좌지우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국가 발전에서 좋은 일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 없습니다. 한 사람이 대부분 주식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인정해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발기 설립 위주로 설립합니다.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은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이라고 있는데, 자, 발기 설립은 저 조그만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는 주로 이제 발기 설립 위주로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발기인들이 모여서 우리 회사 하나 차리겠다는 얘기죠? 으쌰으쌰해서 차리겠다 그러면서 정관도 작성하고, 정관은 회사의 이제 헌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딱 작성하고 서로 이제 주식을 인수합니다. 너는 몇 주 가져가고, 몇 주 가져가고 해서 이제 돈도 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법원에 가서 상업 등기를 마치게 되면 간단히 회사가 설립되는 이러한 회사를요, 발기 설립해주고, 자, 모집 설립 같은 경우는 뭐 대규모 회사 같은 경우는 모집 설립 형태로 해서 자, 설립이 됩니다. 어떤 형태로 설립하냐면 일단 발기인들이 모여서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정관을 일단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전국에다가 우리가 이런 회사를 차릴 거니까 전국에서 투자할 사람 모이세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서울의 장충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모여갖고 창립 총회를 거칩니다. 창립 총회를 통해서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참석한 인원들이죠. 인원들의 뭐 4분의 3이라든가 이 정도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그때서 이제 이거 주식을 인수합니다. 돈을 내야 돼. 또 낸 다음에 법원에 가서 그 상업 등기를 마쳐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는 전부 다 발기 설립 위주로 설립합니다. 무슨 설립이라고요? 발기인들이 주로 이제 설립하는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우리 같은 사람, 발기인 외에 우리 같은 사람, 그래서 요거를 청약 규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30% 이상을, 자, 30% 이상을 우리 같은 사람을 주주로 모셔야 됩니다. 이걸요, 뭐 공모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모 규정 아니면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만 주식을 인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2년 내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주로 모셔야 돼요. 주주로 모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 뭐 그런 규정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거 뭐 상법에 있는 규정들이라 조금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는데 나중에 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요, 얘네들은 이 회사에 현금으로 출자하는 거를 뭐라 하냐면 현금 출자해야 됩니다.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현금 출자. 근데 갖고 있는 부동산 같은 걸로 출자할 수도 있어, 없어요? 이걸 현물 출자한다 집니다. 되셨죠? 물론 자기의 뭐 신용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더 출자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 같은 걸로 출자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현물 출자라는데 현물 출자는 이렇게 설립 시에는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이게 현물 출자하면 안 돼요. 알겠죠? 설립 시에는. 왜냐하면 지들이 부동산 싸구려 부동산 갖다가 발기인들이 설립한다고 했죠? 발기인들이 이 부동산을 지들이 출자하면서 부동산 가치를 뻥튀기 해놓고서 지들이 주식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사기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설립 시에는 현물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최저 자본금 규모를 갖춘 상태라면 현물 투자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 이제 나중에 이 공부할 때 요거 한번 공부하고 기출문제 풀어보고 요거 하나 공부하고 기출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옆에 이제 교재를 보시면 왼쪽에 아니면 오른쪽 맨 끝에 기출문제가 있을 겁니다. 요건 없는데 1월 달에 두꺼운 책 나눠드림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내용을 그냥 공부만 이런 내용만 쭉 보고 있으면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요거를 기출문제 딱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네, 이런 걸 자꾸 물어보네 하면서 스스로 이 공부 범위가 정해집니다. 공부 범위. 이걸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자주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3, 4월 달에는 내가 또 PPT를 딱 띄워갖고 이제 문제도 같이 풀고 할 겁니다. 같이 책에 있는 것도 풀고, 그리고 거기 없는 거는 또 PPT로 해서 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상당히 입체적이고 아주 과학적인 교육 기법을 동원해서 교육 품질을 아주 극대화시키도록 할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마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 지금은 좀 약간은 이거 상법에 있는 규정들이고 처음 하는 내용들이라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 11월, 12월 달은 정확히 내가 어떤 내용을 공부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계략적으로 저런 얘기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뭐 대충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11월, 12월 달은 대충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충 저런 얘기네. 이렇게 해서 살짝 살점을 붙여 나간다,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부터 저게 뭐예요? 뭐가 하나도 모르겠네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빡세게 공부했다가 바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저런 얘기구나.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쓰러져 가는 회사 있죠? 요거를 구입하도록 유도했던 회사다. 이 정도 마시면 충분합니다. 거기에서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대한 내용을 주로 시험에 물어봅니다. 꼭 한 문제씩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고, 자, 이 금융론은 이 정도에서 끝내고 잠시만 쉬었다가 감정평가론 공부할 겁니다. 잠시 쉴게요. 네.